아까 우리 특강에서 이제 누군가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우한 폐렴,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구 폐렴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예, 그 지역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기에 무슨 뭐 서울에 행사 있고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한테 이제 주셨던 주제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장애인 돌봄이었었는데요. 그 장애계에서는 이제 그 돌봄이란 단어가 이제 케어를 번역한 거고, 이제 여성계에서는 이제 그 케어의 그 자체에 대한 인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돌봄이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이제 돌봄이 우리나라에서 또 요양하고 또 같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장애계에서는 그 이제 내가 요양받을 사람은 아니고 나는 이제 사는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의 어떤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이란 말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 원래 오늘 주제는 큰 주제는 계속 돌봄인데 예,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예, 지원 서비스라고 이렇게 바꾼 점 그냥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삶까지를 그냥 포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전염병 시대에 이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가 이제 당사자들이 경험한 어려움, 예, 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실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아마 제가 뒤에 가서 뭐 얘기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현실을 그냥 보여주고 그 현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예, 이제 여러 그나마 이제 토론회나 뭐 그런데 자료집에 나왔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한번 당사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한번 소개를 이제 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서비스의 문제인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그냥 돌봄 서비스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우리 특강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코로나19 대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코로나 대책에서 사실은 소외계층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대표적인 계층으로서 이제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 대책에서 장애인 배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서비스 현재 돌봄 이제 우리가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거 그 돌봄 서비스에서 제공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이제 살펴보고 대책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시대에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면 일단 이제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장애인 확진자는 이제 36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주 시설에서 31명, 그다음에 이제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 분들 중에서 17명,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장애계에 나온 그 활동 자료들을 보면 뭐 신장 장애인이 15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봐서는 아마 지금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로 중점을 두는 게 거주 시설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확진자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특강에서도 들었듯이 사실은 통계 이게 누구를 이제 포함되냐, 코로나19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아까 마스크에서도 어떤 사람은 포함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통계에 잡히냐 잡히지 않느냐가 이후 정책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서 감염병 시대에 거주인하고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저렇게 통계가 잡히는 게 바람직하냐, 아마 그런 문제점이 계속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경험 사례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신천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청도에 이제 예, 대남 정신병원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있었고 어떻게 할 거냐 뭐 고민하다가 이제 코호트 격리라는 걸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집단 폐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고 우리를 안 오더니 요새 자꾸 와서 밖에 와서 뭔가 자꾸 본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안 데려가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격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데려가 달라, 살려달라 뭐 이런 이제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장 장애인, 예, 그
뭐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어쨌거나 조사해봤더니 초기에 이미 4월 23일임에도 불구하고 15명이 어쨌거나 투석을 못 받아서 죽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 연관돼서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장애인 이것도 우리 대구에서 한번 토론을 했었던 건데요. 거기서 이제 그 청각장애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뭐 활동하고 내려가는데 막 열이 나고 이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검사를 받고 싶었는데 아무리 여기저기 해봐도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수어 상담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하여튼 받기는 했는데 그 이제 그 증상 이제 확진은 안 받고 어쨌거나 그러나 그 한 3, 4일 동안 자기는 너무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왼팔로만 버티고 이렇게 겨다닐 수밖에 없는 분인데 자가격리를 당하신 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고 뭔가 보급품을 갖다 준 겁니다. 집 앞에다 놓고 실은 가시잖아요. 그게 비대면이니까 놓고 가서 이제 먹으려고 뭔가 봤더니 생쌀하고 생배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제 생쌀하고 생배추를 씹어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크게 다루지 못하지만 사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제 수업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제 그 정보 접근이 안 되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특히나 이 세 장애 영역에서는 어쨌거나 학습 도우미를 만날 수 없고 뭐 수어 통역사가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말 속에 교수님들이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사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면 대체 이쪽이 어딘지 저쪽이 어딘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제 우리 그 당사자 사례 발표 중에 한 분이 제목으로 멋있는 말을 써서 저도 그냥 그분한테 저작권 안 드리고 그냥 무단 카피를 했는데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는 그냥 암전이었다. 코로나 블랙이었다. 뭐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이제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장애인들은 코로나 블랙 상태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진짜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이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미 이전에 우리는 사스, 메르스를 다 겪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메르스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가 해준 거는 뭐냐면 마스크와 소독약을 줬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고 내가 홀로 남겨지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원자화되고 이런 공포 상황을 겪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다시 한번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가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어쨌거나 현장에서 나오는 이제 장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제 그 문제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뭐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미흡한 거, 부족한 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사회적 격리가 뭔지, 그럼 사회적 격리가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제 그 정보가 뭔가 나한테 안 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제 특히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이제 보면 그 이제 아마 어느 TV인가를 이렇게 보면 질병본부장이 나와서 하면 그 옆에 이렇게 있고 옆에 수화통역사가 나와서 두 분이 나와서 이제 회견하고 있는 거를 보시는 화면도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화면을 보시면 그냥 질병본부장만 나오고 또 어떤 화면에서는 질병본부장이 나오면서 밑에 조그만 원으로 수화 통역이 이루어지는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해외 자료나 이제 그 청각장애인들이 바라는 거는 좀 이렇게 현장성이나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현장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뉴스 같은 거는 그냥 뉴스나 그런 거는 이제 방송국에서 따로 뭔가를 이제 수어 통역을 만든 거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행정 관료가 뭔가를 언급을 하고 있으면 그 정보가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절대 청각장애인 기자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보면 언론사별로 지침이 다 달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두 분이 나온 경우도 있고 아예 수어 통역사를 안 내보내는 언론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부의 노력하고는 이제 뭔가 반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뉴얼을 명확하게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수어 통역사를 제외하지 말고 이제 조금 방송 그 매뉴얼을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도 수어 상담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많이 아까에서도 현상에서도 나왔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9시부터 6시까지만 정보가 딱 필요하면 좋은데 뭔가 일하다 보면 나도 퇴근해서 그때 이제 알아봐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녁에 알아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업무 시간에 뭔가 막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아보진 않거든요. 개인적인 시간에 알아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다 6시면 종료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깜깜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인데요. 그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 질병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코로나19 관련 인쇄물 배포 시 이제 QR 코드를 넣어서 음성으로 변환하게 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됐는데 이제 화면 해설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형이 발달 장애인 분들이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분들은 뭐 친구들한테도 듣고 어쨌거나 그래도 발언을 못 듣더라도 또 며칠이 지나서라도 듣더라도 뭔가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가 이제 진짜 깜깜이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선별진료소에서만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을 이제 했는데 실은 그 전에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게 많이 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지관에서 이제 휴관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애인들을 지원할까? 주 이용 대상이 이제 발달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한테는 그 배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이런 거고 뭐 어떻게 우리가 손 씻기를 해야 되고 우리 다 배운 거 있잖아요. 30초간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고 이게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정보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그게 일부에만 그치고 그게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이제 아직은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마스크 판매, 약국 등에 대한 이제 접근권이 이제 보장이 상당히 안 됐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휠체어 이용자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마스크 사러 약국 갔더니 마스크가 약국이 이제 소형 시설이다 보니까 자꾸 편의증진보장법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이제 약국 같은 데 보시면 계단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서 줄 서가지고서 뭔가 해가지고서 가봤더니 이제 없는 거고 나는 도저히 갈 수 없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코호트 격리에 따라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남병원에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코호트 격리라는 걸 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코호트 격리를 그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실증이 없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정신병원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단 격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어느 병원도 받아줄 병원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앙의료원을 가겠다 어디 가겠다 그러면은 코로나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데 정신병원 환자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해줄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실제 그 당시에 몇 개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정부의 대책은 그냥 일단 그 안에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아마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행처럼 계속 코호트 격리라는 게 장애 노인 쪽에 같은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근데 일본 그 배 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배에다가 크루즈에다가 집단으로 뒀던 거에 대해서 되게 비난 많이 했거든요. 저 일본은 왜 저렇게 반인권적 처사를 할까? 그런데 실은 우리는 우리의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관광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장애인은 그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문제가 좀 이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사협회, 또 경북 지역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 등에서 계속 이제 그 코호트 격리하지 말고 어쨌거나 개별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명서 냈던 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의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가 특강에서도 들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가장 예방할 수 있는 거 사회적으로 어쨌거나 거리 두면서 살 수 있는 방식은 최일선에 나와 있는 게 마스크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시장에다 맡긴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다가 뒀을 때는 시장에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자유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 결과적으로 돈뿐만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역량이 없다는 것은 그 소비 능력뿐만이 아니라 소비를 위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아주 대표적으로 장애인, 노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가서 줄 서 있을 수 없고 계단 있거나 뭐 그러면 이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일선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마스크에서 배제되는, 그러면 코로나에서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조금 이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복지부 자료를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에 마스크, 손소독제 보급을 위해서 국비를 5,600만 원 썼고 뭐 3,877명에게 제공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딱 거주 시설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진짜 일반 지역 사회에 있는 250만 장애인들한테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 계획 및 표준 매뉴얼이 이제 안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때도 그냥 토탈 매뉴얼만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장애는 자꾸 포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장애 특이적 요소가 있으니 그 장애 특이적 요소를 포괄하는 어떤 매뉴얼을 자꾸 만들어 달라고 국가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뭔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가 이제 터져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현재 어쨌거나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 서비스, 이제 돌봄 서비스에서 한번 문제점을 보면 이제 뒤에 원인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과연 이제 공공 서비스의 문제를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진짜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전부터 우리 사회, 우리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갖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분출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역시 공공 서비스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민간의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공공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작년부터 해가지고서 일부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공공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 민간에다 맡겨야 되는 거고 그냥 민간이 어쨌거나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 시설이 이제 뒤에 가서 개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냐면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폐쇄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 폐쇄해라, 뭐 다 폐쇄해라,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질문이 되는 게 아니 폐쇄해서 그 정도 필요 없이 잘 돌아가면 그거 진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역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많이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용 시설이나 이런 거 다 폐쇄해버리고 그냥 돌봄을 포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족화 현상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복지관이건 활동보조건 이런 거에서 이제 못하다 보니까 돌봄 공백이 이제 재가족화 현상. 그래서 심지어 긴급 돌봄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긴급 돌봄도 신청해도 이제 돌봄 담당자 매칭이 안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근데 가족의 몫으로 결과적으로 엄마의 몫으로 이제 가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재가족화의 문제가 그래서 근데 돌봄을 아까 뭐 말씀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는 벌써 이미 돌봄의 사회화가 이제 진행된 시대에 이거를 과연 돌봄의 가족화로 다시 넘기는 게 물론 코로나 유급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우리는 변명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부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가족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정책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 의한 돌봄을 할 때 급여를 주겠다 한시적이지만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계나 또 여성계나 이런 데서 사실은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또 대립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이거는 진짜 한시적으로 끝나야지 이거를 아마 이게 코로나가 쭉 간다고 해가지고서 계속 가져가는 거는 아마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역시 이제 개별화 지원의 실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존의 서비스들이 다 집단 서비스를 준 거죠. 예, 개별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개별화 지원을 좀 많이 상세하게 원래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너무 또 분량이 많은 관계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기타 우리 저기 토론하실 때 최미영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시름 덜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밸런스가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럼 장애가 왜 포괄이 안 되냐? 결과적으로는 응급 비상이라는 그런 레토릭에 숨어서 그거에 따라서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주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원칙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너무나 느끼는 거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정책이라는 게 이런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다 살고 봐야지 몇 사람 죽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힘 있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나겠지만 결과적으로 힘없고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계층들은 어쨌거나 죽어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되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를 제가 어느 구청에 가서 봤는데요. 구청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청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중앙에다가 경사로를 안 만들었습니다. 계단만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부터 장애인을 배제하겠다는 심상이 있었고요. 근데 장애인 경사로는 어디 있냐면 양옆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계단도 있고 경사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역을 해야 되니까 온도를 재야 되는데 문 3개를 둘려면은 인력이 3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문은 2개는 폐쇄하고 가운데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방역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뭐 연구 때문에 갔었는데 실은 겨서 들어갔습니다. 거기 계단 거기도 너무 또 높더라고요. 계단도 제가 목발도 짚고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옆에 그 난간이 있길래 난간도 되게 낮아가지고서 그거를 어떻게 한쪽으로 잡고 그냥 대충 이렇게 겨서 올라가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게 야 이게 우리가 아무리 긴급 상황,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장애인들의 인권을 그냥 아주 무감각하게 진짜 감각 없이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장애 포괄이 안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살고 봐야겠다. 그런 이제 그 어떤 정책 공학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발생하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지원 서비스 모순이 이제 분출된 건데요. 아까 뭐 새롭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느냐?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뭔가 표면 위로 확 나왔다라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가 집단 거주 및 장기 입원에 따른 예견된 감염 위험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장기 입원과 이에 따른 건강관리 소홀, 또 체감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 환경, 적절한 운동 시설의 부족,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거주시설이고 정신병원입니다. 이게 인권위원회가 뭔가 집단 발생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없애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집단적인 형태로 뭔가 가두는 형태를 이제 지금 대안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한번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지원 서비스의 모순에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지원 방식입니다. 즉 집단화, 즉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꾸 집단화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설치 기준 20평입니다. 여기 12명 뭐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 한 1.1평 정도입니다. 감염병 시대는 이게 대표적인 문제지만 감염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1평만 있는데 거기서 뭘 할 수 있으며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주시설 마찬가지입니다. 거실 면적이 1평입니다. 1평 이상으로 하면 된다. 6명 이상.
6세 이상, 6세 이하는 또 2.2 제곱미터입니다. 1평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좀 느껴지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책은 아까 그 이제 조금 더 장애 포괄적 정책, 그다음에 그 기존 지원 서비스의 변경 이런 게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조금 더 그 누구의 기본권도 좀 훼손되지 않는 그런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방역이 우선이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급박하게 방역에 너무나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제 방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때 사회 서비스는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중시되고 지역 사회에서의 삶이 지원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릴 거고, 첫 번째가 감염점 대책에서 이제 장애 통합을 위한 과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의 의견을 뭔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럼 그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니까 코로나 대책할 때 조금 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좀 많이 이제 듣는 거,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제 하고 있다 했을 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방역 기반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인권 기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을 그 손상의 유형별로, 결과적으로 뭐 다른 모든 유형이 다 필요하지만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별로 조금 더 그 손상의 특성에 맞게끔 한 그 정보 제공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그림이라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쉬운 글 버전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참 제가 자괴감도 들고 저 스스로도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많이 느꼈던 게, 해외 자료를 보면은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인지,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쉬운 글 버전으로 나와가지고서 다 공개되고 그냥 다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저 자신도 비판만 했지 제가 뭔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인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청각장애, 시청각장애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는 그럼 시장에 맡기면 이건 시장의 실패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적 분배 방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 분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적 분배가 너무나 장기간으로 가서 안 된다, 이건 시장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운영 그 개방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우선순위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뭐 장애인 노인만 입장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주면은 아마 조금 더 순통이 트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가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 노동자로 조금 더 계속 어쨌거나 돌봄 서비스라는 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핵심 노동자로 지정하고 바이러스 검사 시 최우선으로 좀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고, 뭐 개인 보호자 장비 이런 것도 좀 우리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거와 비슷하게 조금 더 지급이 돼준다면 이렇게 너무나 휴가 뭐 그냥 격리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대책 썼던 거는 요 밑에 출처 보시면 유러피언 디서빌리티 포럼이라고 있는데요. 유럽 장애 포럼인데 이게 장애인 단체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유럽 각국에서 각국이 이렇게 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하세요 하고서 쫙 날려줬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 격리자 지원을 위해서는 뭐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뭐 위험 수당, 안전 장비, 아까 그래서 지원자를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거가 이제 뭔가 안 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뭔가 이제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임시 주거 시설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호트 격리가 아닌 오히려 집단 시설을 좀 더 폐쇄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위생적인 이제 의료 서비스와 시설, 그래서 의료 기관이나 뭐 어떤 모든 어떤 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 사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거주 서비스나 정신질환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폐쇄하거나 진짜 폐쇄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직 시기상조라 한다면 진짜 소규모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거주 서비스를 없애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거를 굉장히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서 조금 더 거주 서비스는 많이 이루어지되 지금과 같은 이런 거주 시설 유형은 조금 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방식이 아까 우리가 문제를 봤듯이 프라이버시가 조금 더 존중되는 지원 방식. 그래서 좀 이렇게 개인 공간이 있는, 그래서 복지관이건 주간보호센터건 지금 가면은 다 집단으로 그냥 방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쩐 개인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조금 더 우리가 휴관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형성 지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개발,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 언택트 서비스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럼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제가 서비스로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관에 가서 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일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래서 집에다가 그 어떤 그 키트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집에서 뭔가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물론 다 집에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돼야 앞으로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활동 지원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공공에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사회 서비스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회 서비스원의 활동 지원 서비스가 민간하고 그냥 1대1로 경쟁하는, 즉 완오브 댐이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긴급 상황이거나 또는 중증이나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공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더 역할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대구에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대구가 활동 지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서비스원이 이 모형을 했습니다. 그 긴급 돌봄이라는 걸.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울에서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앞으로 조금 더 보편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간단 이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럼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시대가 될 거고 우리가 뭐 이걸로 끝날 거 아니다. 이제 뭐 다 말씀하시고 계시니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지원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 감염법 대책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좀 더 장애 포괄적 또는 장애 특이적, 장애의 특이성이 반영되는 그런 정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장애인 복지 서비스라는 게 코로나 때문만에 절대 아니다. 이거는 뭔가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별 유연화의 방향, 사람 중심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 최국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이번에서 나타난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게 감염의 위험을 낮추겠다고 지금 우리는 집단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개별화자로 가자고 했더니 개별화를 넘어서 그냥 고립되고 방치되는 수준인 원자화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정책은 어쨌거나 고립되고 방치되는 원자화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개별화로 다시 갈 거냐, 이렇게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